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저기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2기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로 추가 도입할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24시간 추적하고 발사 위치와 예상, 낙하 지점을 공군의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5일 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의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을 의결했다.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의 사업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 외에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다. 수정안은 추가 도입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1기에서 2기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도입 규모를 늘리는 것은 5년 단위 국방중기 계획에도 반영됐다. 2017에서 2011 국방중기 계획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1기 추가한다는 내용이지만 2018에서 2022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1기 더 늘어났다. 공군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의 보완에 나서기도 했다.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의 고장이 자주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돔을 올해 안에 전력 배치하기로 했다. 군이 레이돔 전력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린파인 레이더 안테나 내부의 결로 현상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충남에 배치된 레이더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차례, 충북에 배치된 레이더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차례 고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3년간 총 21차례나 북한 미사일을 감시하는 레이더의 작동이 멈춘 것이다. 한때는 레이더 기능이 9일이나 먹통이 되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결로 현상이다. 여름철의 경우 일반 에어컨으로 레이더의 열기를 식히고 습기를 제거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는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레이돔을 전력 배치할 경우 그린파인 레이더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유사시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작전에 쓰이는 특수전지원함 건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 개발과 양산을 분리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저기 대함유도탄 공격으로부터 우리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개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1일 중부 전선에 배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 슈퍼 그린파인에 갑자기 북한이 동해안에서 쏜 단거리 발사체가 잡혔다.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4발의 발사체는 북동 방향으로 130에서 150km를 비행한 뒤 함경도 해안 인근 북령 해상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궤적 분석 등을 통해 이들 발사체가 최대 사거리 180km에 달하는 신형 300mm 대구경 방사포 KAN-09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북한은 그 뒤 2월 27일, 3월 3일에도 잇따라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고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모두 잡아냈다. 종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전에 징후가 포착됐었지만 북한은 이번에 사전 징후도 거의 없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없었으면 북한의 신형 방사포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현대전의 눈인 레이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그린파인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스라엘제 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는 900km에 달한다. 북한의 대포동 1호와 은하 3호 등 장거리 미사일, 로켓의 발사를 우리가 신속하게 파악했던 것도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에 장착된 AEN 스파이-1D 위상 배열 레이더 덕택이다. 스파이-1D 레이더는 최대 1000km 떨어져 있는 적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이 배치되기 전에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는 우리 군은 일본보다 탐지 속도나 정확도가 떨어져 질타를 받곤 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이 등장한 뒤엔 우리가 일본보다 빨리 북장거리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무기 체계의 발달에 맞춰 이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레이더 기술도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 전투기의 총알로 주목받고 있는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개발에 주요 군사강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스텔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레이더가 쏜 전파를 발신지로 반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항공기 형태를 레이더 전파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도록 디자인하고 항공기 재질도 특수합금으로 만들어 전파의 반사율을 크게 낮춘다. 또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페인트를 기체 표면에 칠하기도 한다.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는 이런 스텔스 기술의 빈틈을 찾아 투명 무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서너 가지가 있다. 우선 수동형 레이더다. 보통 레이더는 전파를 항공기 등 목표물을 향해 쏜 뒤 목표물에서 튕겨져 나온 반사파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능동형 방식이다. 스텔스기는 이 방식이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목표물에서 내는 전파를 탐지해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스텔스기가 전파를 송신할 때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스텔스기가 통신 신호 등 불가피하게 전파를 쏟아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개발한 타마라가 대표적인 1세대 수동형 레이더다. 체코는 이를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러시아 등에 수출했고 코소보 사태 때 미국의 스텔스기 F-117이 처음으로 격추된 데엔 이 타마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체코는 타마라를 개량한 베라도 개발했다. 베라는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통신 신호 등의 전자파를 수집, 3차원 측량을 통해 목표를 추적한다. 스텔스기 최대 탐지거리는 519km에 달하고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라크에서 타마라 레이더를 입소해 중국판 베라 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판 베라 레이더는 최대 500km 떨어져 있는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중국판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HQ-9 대공 미사일에서도 베라와 비슷한 YLC-10 수동형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동형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앞으로 3년간 35억 루블을 투자해 모스크바-1로 불리는 레이더 45대를 오는 2016년까지 배치키로 했다. 모스크바-1은 최대 400km 떨어진 스텔스기 9대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 레이더보다 파장이 긴 저주파 레이더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레이더의 파장은 1에서 2m 정도다. 송신기와 수신기를 분리해 탐지하는 방식, 다양한 대역의 레이더를 함께 운용해 찾아내는 방식도 있다. 러시아는 VHF 대역, L 대역, X 대역 등 3개 대역의 레이더를 연동해 스텔스기를 잡는 방식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를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군에서 2011년 7월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관련 소요 요청을 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1월에 장기 소요로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국산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를 개발 중인데 이 레이더를 국내 연구 개발로 도입할지 혹은 해외 구매로 할지는 앞으로 국내 기술력을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에서 전문가들은 4에서 5년 내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도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올 들어
차량에 탑재해 일본 각지에서 수시로 가동할 수 있는 이동형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에 37억엔을 배정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당분간 중국 영공이 가까운 남서제도의 오키나와현과 미야코지마 등에 있는 기존 레이더 기지를 보강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방위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미 MD 체제 편입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조기 경보 체계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나 KAMD는 미국의 MD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KAMD에 대해 알아본다. 미 MD 체계는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 체계로 한국이 추진하는 종말 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KAMD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이며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하층 방어 위주의 방어 체계다. 작전 통제소와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이 핵심 구성 요소로 요격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먼저 미조기 경보 위성이 탐지한다. 탐지는 발사 후 대략 40초 이후에 가능하다. 조기 경보 위성은 열을 감지해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구름층 때문에 이를 방해받아 미사일이 구름층을 통과한 고도 10km부터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사일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면 지상에 배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다. 이때 탐지 소요 시간은 미사일 발사 지점과 조기 경보 레이더 간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략 거리 500km의 경우 조기 경보 위성 탐지 후 60초,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35km 정도다. 이후 조기 경보 위성 및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 정보는 작전 통제소에서 통합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 분석 및 최적 요격 부대를 선정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 정보를 패트리어트 포대로 전달된다. 그리고 요격 명령을 받은 해당 패트리어트 포대는 탐지된 표적 정보를 이용 자체 레이더로 탐색, 추적해 역시 수초 내에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조기 경보 체계로 이지스-함 체계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파인 레이더는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다. 요격 체계로는 패트리어트가 있다. 미국이 구성하는 MD 체계는 하층 방어 체계로 한국이 추진하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계의 KAMD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전 세계적 위협에 모두 대비해야 하고 본토 방어를 위한 충분한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하층 방어 체계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은 북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작전 중심이 극히 짧은 수백 킬로미터의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주한미군도 그들의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과 같게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미 MD 참여는 곧 한반도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 등을 목표로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으로 이는 현실성이 없다. 만일 우리가 미 MD에 참여하게 되면 발사된 미사일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면서 요격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도 실현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미국의 다층 방어체계 중 상승, 중간 단계의 미사일 요격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즉 SM-3 및 GBI 도입과 이지스-함의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된 MDA 예산은 8조 4천억 원이다.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요격체계를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재정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의 동의는 생각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비용이 투입되는 일을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현재 미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 활용은 미측 작전 통제소를 통해 우리 측 패트리어트 포대에 북미사일의 탄착 구역에 대한 음성 경보만을 전파한다.
발사된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포함한 미조기 경보 위성의 탐지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미 조기 경보 및 이지스함 레이더 간, 그리고 미 조기 경보 체계의 탐지 정보 공유를 위한 AMD셀과 TMO셀의 연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이 지난 2014년 완료한 에어 도미넌스 이니셔티브와 2015년부터 시작한 에어로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단일 기종이 아닌 복수의 기종으로 짧은 기간 동안 소량 생산하고 획득 주기는 더욱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22와 F-35처럼 단일 기종을 대량으로 획득해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설계 변경을 통해 8년 주기로 새로운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16년간 운용한 뒤 퇴역시킨다는 것. 항공우주방위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도입하는 6세대 전투기의 획득 규모는 50에서 80대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계획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설계를 통해 서로 다른 기종의 공통성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는 단순화하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3D 프린터와 공작기계로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부품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타기종 소량 실시간 생산 개념은 기존 군수지원 체계를 혁신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보잉과 로키드 마틴으로 양분돼 있는 미국의 군용기 생산 능력을 보다 다양한 업체에 분산시킨다는 보관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투기 획득 체계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군의 개발 및 기술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승리하는 구조였다. 경쟁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방위사업체는 사업을 일단 수주하게 되면 해당 기종이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성능 개량 등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고 수출까지 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때문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회사는 점점 도태됐고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 방위산업체가 탄생하는 기반이 됐다. 문제는 급변하는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방위산업체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취약성이 극대화됐다는 점이다. 미 공군은 최첨단 ICT 및 4IR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방위산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최상의 전투력 유지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본 설계는 미 공군과 타부가 주도하고 제조사들은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 이처럼 노후 기종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다수의 기종을 소량 생산해 짧은 기간 운용한다면 전력 강화 및 유지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미 공군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개발비는 25%, 생산비는 18% 정도 증가하지만 성능 개량비는 79%, 유지비는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멀티플랫폼 개발과 전투체계 융합. 보잉, 사부 개발한 F-7A 훈련기, 설계 성공 사례 꼽혀. 그 누구도 6세대 전투기가 21세기 미래 항공전의 주역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세대 전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5세대 전투기의 가장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포함해 고성능 레이더, 센서 통합 능력, 고효율 소형 엔진, 인공지능과 무인기 원격 제어 능력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공군은 여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 바로 멀티플랫폼의 개발과 신구 전투체계의 융합이다.
이것은 기존 전투기와의 연계는 물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영까지 현재 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체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직접적 혹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디지털 설계와 ICT 및 4IR을 접목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에 최적화된 새로운 개념의 방위산업체 탄생은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 성공 사례로 보잉과 사부가 국제협력 방식으로 개발한 X-7A 훈련기가 있다. 미국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최첨단 개념이 접목된 최초의 미래 전투체계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있지만 윌로퍼 장관보의 발언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들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